네, 굉장히 오랜만에 어, 녹음을 하네요. 회사 컴퓨터가 좀 세팅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저도 책을 좀 읽네요. 그래서 좀 가볍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머리가 좀 말랑말랑해지는 책을 선택했습니다. 소수는 어떻게 사람을 매혹하는가? 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케우치 가오루라는 사람이 지었네요. 과학을 쉽게 재미있게 소개하는 저술가로 유명한 저자는 소립자가 물질과 우주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이자 핵심 입자이듯 수라는 우주에서 소수는 가장 기본적인 숫자이자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숫자라고 이야기한다. 가장 작은 물질 단위인 소립자와 원자핵에서 가장 큰 단위인 지구와 우주까지 매미의 생태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암호, 상대성 이론과 촉근 이론을 망라하는 물리학의 세계, 예술과 법에 이르기까지 소수는 삼라만상에 숨어 우주의 생성과 작동에 은밀히 참여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문장을 좀 길게 쓰시는 분인가 봐요. 저자는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책들을, 물리학에 관련된 책들을 좀 저작한 사람이네요. 숏 서머리 한번 볼게요. 저자는 소립자가 물질과 우주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이자 핵심 입자이듯 수라는 우주에서 소수는 가장 기본적인 숫자이자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숫자라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소수는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조차 단번에 빠져들게 할 만큼 매력적인 숫자다. 그래서인지 어떤 수학자들은 가장 큰 소수를 찾는 일에 오랜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기도 한다.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잡아 끌고 매혹하는 소수의 힘은 어디서 비롯될까? 가장 작은 단위 물질인 소립자와 원자핵에서 가장 큰 단위인 지구와 우주까지 매미의 상태에서 컴퓨터와 인터넷과 암호, 상대성 이론과 촉근 이론을 망라하는 물리학의 세계, 예술과 법에 이르기까지 소수는 삼라만상에 숨어 우주의 생성과 작동에 은밀히 참여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 터라 수학자들은 물론이고 과학자들도 소수의 성질을 좀 더 명확히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연구에 매진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독자는 자신도 모르게 소수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게 될 것이다. 소수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읽다 보면은 뭐 매력에 빠져든다고 하니까 한번 읽어보지요. 제가 오랜만에 책을 읽어서 그런지 이게 좀 감이 잘 안 잡히네요. 네, 그래도 노력해서 저도 지식을 채우는 겸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매미에서 법률까지 세상을 움직이는 숫자 소수. 매미가 소수인 13년, 17년 주기로 대량 발생하는 이유. 여름 하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어떤 곤충이 떠오르는가? 그렇다. 매미. 매미는 단연 여름을 대표하는 곤충이라 할 만하다. 여름 곤충 매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보자. 우리가 흔히 보는 귀가 아플 만큼 큰 소리로 맴맴하고 우는 매미는 히라구시라는 매미와는 다른 종류다. 그래요? 그렇다네요. 히라구시는 일본에도 사는데 원산지는 바다 건너 미국이다. 주로 저녁에 울어 저녁매미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이 매미에 관해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소수를 영리하게 이용하며 살아간다는 점이다. 소수의 해에 태어나는 매미가 있다. 우리는 이 매미를 소수매미라고 이름 부른다. 이 매미는 주기매미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으며 13년 또는 17년을 주기로 대량 발생한다.
미국의 어느 지역에는 크게 두 종류의 매미가 서식한다. 그중 하나는 17년 주기로 발생하는 매미이며 다른 하나는 13년 주기로 나타나는 매미이다. 17년 매미의 경우를 먼저 예로 들어보자. 이 매미가 만일 2008년에 대량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그 다음 나타나는 시기는 2025년이다. 신기하네요. 17년 매미가 나타나는 해를 제외한 나머지 16년 동안에는 이 매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17년에 해당하지 않는 해에도 이 매미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 17년 매미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부르기는 하지만 애초 이 매미는 16종이나 존재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거의 매년 17년 매미가 발견된다 해도 이상하지 않다. 아무튼 그중 일부가 멸종한 모양이다. 현재 확실히 멸종했다고 밝혀진 17년 매미는 1954년에 대량으로 발생했던 종이다. 1954년형 17년 매미는 그로부터 17년 후인 2071년에 대량 발생해야 했지만 멸종해 버려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다. 멸종 이유는 포식자 수가 그 무렵 급격히 늘어나 잡아먹히는 바람에 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급기야는 멸종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도 이렇게 끊임없이 멸종하는 것들이 있죠. 난 동물들에만 있거나 뭐 이제 물고기나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곤충들도 멸종을 계속 한다고 하네요. 갓 태어난 매미는 포식자 입장에서는 군침이 흐르는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이다. 다양한 날짐승과 길짐승은 말할 것도 없고 일부 인간까지도 매미를 잡아먹는다. 그 미래의 식량 하면 항상 곤충 나오면서 매미 먹는 거 나오죠. 실제로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인 오논다 종족은 17년 매미를 오랫동안 먹어왔다. 매미 입장에서 보면 17년이라는 긴 시간을 땅속에서 지내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잡아먹혀버리니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매미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 많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닭은 다 영계잖아요. 태어나서 한 30일인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생애를 하고 죽죠. 참 안 먹을 수도 없고 이런 걸 생각하면 좀 기분이 좀 묘해요. 1954년형 17년 매미가 멸종한 데에는 서식 공간이 좁아지고 환경이 척박해졌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예컨대 겨우 땅 밖으로 나와 번데기 상태를 벗어나 허물을 벗고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려 하는데 머리 위가 콘크리트로 막혀 있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밖으로 나갈 재간이 없다. 매미의 처지가 딱하고 안쓰러워 마음이 아플 지경이다. 1996년 이 소수 매미에 관해 로이드와 다이버스라는 두 학자가 처음으로 논문을 썼다. 그들은 17년마다 대량으로 발생하는 매미를 관찰하다가 17이라는 소수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다. 로이드와 다이버스의 논문은 상당히 복잡해서 대중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 내용을 요점만 간략히 설명하자면 13년이나 17년 등 소수의 해마다 대량으로 발생하기는 매미에게 매우 효과적인 생존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왜 효과적인 생존 전략인지 살펴보자. 매미의 기상천외한 생존 전략. 매미처럼 작고 만난 곤충은 포식자의 구미를 당기는 좋은 먹잇감이다. 그러므로 매미의 입장에서는 포식자의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종을 보존하기가 녹록치 않은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잡아먹혀도 살아남는 개체가 일정하게 존재한다면 멸종하지 않고 종을 유지, 번식할 수 있다. 종족 보존을 위해 매미들이 취한 수단이 바로 일정한 주기마다 대량으로 발생하는 방법이다. 인해 전술, 아니 충해 전술인 셈이다. 한꺼번에 많이 나오면 많이 잡아먹힌다 하더라도 많은 수가 또 살아남겠죠. 그런데 왜 아까 걔네들은 멸종했을까요? 생물학자들에 따르면 과거에는 12년 매미, 14년 매미, 15년 매미, 16년 매미, 18년 매미 등 다양한 종의 매미가 서식했다고 한다. 그중 화석이 남아 있는 종도 있으므로 이는 확실히 믿을 만한 사실이다. 그건 그렇고 이 매미들은 왜 멸종되고 말았을까? 가장 큰 원인은 교잡 때문이다.
먼저 짝수해에 태어난 매미는 홀수해에 태어난 매미에 비해 훨씬 불리할 수밖에 없다. 12년 매미와 8년 매미를 예로 들어 생각해보자. 12년 매미와 8년 매미가 있다면 12와 8의 최소 공배수가 24이므로 24년마다 발생 시기가 겹치고 교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야, 정말 생각지도 못했네. 가령 12년 매미만 자손을 만든다면 주기는 유전으로 전해지지만 아비와 어미가 8년과 12년이라면 그 종이 발생하는 주기는 뒤섞여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 정해진 해에 집중적으로 대량 발생하는 것이 매미의 생존 전략이다. 한데 교잡이 일어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번데기에서 허물을 벗고 성충이 되는 해가 뒤죽박죽되어 대량 발생이 아닌 소량 발생이 되어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격이 되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거다. 차춤수가 줄어들다가 마침내 멸종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근데 교잡이 되면 좀 더 건강하다는 건 더 맛있다는 건가? 그럼 더 잘 잡아먹히는 걸까요? 어쨌든 이 연구한 사람은 그렇답니다. 여기서 소수의 성질이 효력을 발휘한다. 소수인 7과 소수가 아닌 12를 예로 들어보자. 두 숫자의 최소 공배수는 7 곱하기 12인 84이다. 그러므로 84년이 지나가기 전에는 두 종의 매미가 동시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으로 살펴본 8과 12의 최소 공배수는 24였다. 8과 12에는 4라는 공약수가 있으므로 최소 공배수가 훨씬 작아진다. 그에 반해 소수는 다른 수와 공통의 약수를 갖지 않아 최소 공배수가 커지고 자연스럽게 동시 발생하는 간격도 엄청나게 벌어진다. 그런 이유로 13년과 17년 종만 순수 혈통을 보존해 항상 대량 발생함으로 효율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 많은 연구자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거 소수가 굉장히 특이하네요. 지금까지 살아남은 13년 매미와 17년 매미의 교잡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둘의 최소 공배수는 221이므로 매우 긴 시간 동안 발생 시기가 겹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이 두 종류가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물론 13년 매미나 17년 매미가 소수의 원리를 간파하고 의도적으로 그런 선택을 했을 리는 없다. 생물계에서 소수해에 우연히 발생하는 종이 진화론적으로 유리하다는 이유는 매우 흥미로울 뿐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수학을 배우면 소수라는 게 있죠. 이 작을 소가 아니고 아마 시옷을 붙여서 소수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읽었던 것 같은데 그 소수를 얘기하네요. 소수가 법을 만나면 2001년 미국에서 DVD를 복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공개한 일당이 저작권 침해 죄로 기소되어 패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내용을 잠시 들여다보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일 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문장 자체를 공개하는 것도 위법이라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프로그램 사용이 위법이라는 판정은 납득될 수 있지만 저작물인 프로그램을 공개하지 말라는 판결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컴퓨터 업계에서는 이 판결을 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프로그램을 공개하면 사실상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주체는 프로그래밍 기술을 지닌 사람으로 한정된다. 이 말은 소스 코드를 대중에 공개한다고 해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저 같은 사람은 프로그램을 잘 모르니까 그걸 공개한다고 해도 알 수는 없죠. 컴퓨터 업계에서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공개할 자유가 없다는 건 부당한 일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컴퓨터 업계에서 자신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싶으면 공개하는 거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나는 컴퓨터로 글을 쓴다. 그런데 이글을 구성한 글자 하나하나가 컴퓨터의 숫자의 나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자서식으로 만들어진 문학 작품도 숫자를 줄줄이 늘어놓은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문자 정보의 숫자는 대응 규칙이 정해져 있어 동일한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도 문자의 나열이지만 소스 코드도 마찬가지로 숫자로 인식되어 처리된다. 예전 프로그래머는 숫자를 구사해 프로그램을 썼다. 기계가 이해하는 언어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기계어라고 부른다. 다만 기계어는 단순한 숫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과거에 기계어로 프로그램을 짜는 과정은 만만치 않은 기술과 수고가 필요한 작업이었다. 그런 까닭에 기계어에서 고등 언어라는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프로그램 언어를 다양하게 만들어냈다. 이런 맥락에서 DVD 복제 프로그램도 숫자의 집합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숫자가 위법이라는 판결은 확실히 이상한 이야기다. 이 숫자를 체포해 옥살이라도 시키겠다는 말인가? 1401, 1401짜리 숫자가 재판에 회부되어 위법 판정을 받았다고? 언론의 자유, 아니 소스 코드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며 위기감을 느낀 컴퓨터 과학자들은 대중의 관심을 불러 모으기 위해 위법한 소스 코드의 숫자를 소스로 만든다는 기발한 발상을 했다. 체포되어 투옥되는 숫자가 단순한 숫자이기보다는 수학 세계에서 유명인이라 할 수 있는 소수인 편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다는 생각에서였다. 과학자들, 수학자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전 이해가 안 가네요. 미국 테네시 대학교 마틴 캠퍼스가 소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 그러므로 DVD 복제 프로그램에서 대응하는 숫자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는 소수라면 학술적으로 모두 공개할 수 있다. 필 카모디는 이 DVD 프로그램을 손본 다음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있는 소수로 절묘하게 전환했다. 그 수는 무려 1401자리 소수였다. 컴퓨터에 이 소수를 입력하면 DVD를 복제해주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1401자리 소수는 위법 판정을 받은 DVD 복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이므로 당연히 그로 인한 사달이 벌어졌다. 그 숫자를 공개한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과연 법을 위반했을까? 이 소동으로 이 숫자는 위법 소수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붙었다. 숫자는 만국 공통의 기호다. 이 숫자를 세상에 내보내는 행위가 위법하다면 우리는 새삼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위법 소수라는 희한한 단어에는 인류가 공유하는 문화유산인 숫자를 공표하는 행위가 과연 위법한가 라는 강력한 항의의 의사가 담겨 있다. 우주의 비밀을 쥔 숫자 소수. 물리학자들의 우주기술 방정식에 까쿵 하고 얼굴을 내미는 소수. 수학과 물리학의 차이를 책에 비유하면 픽션과 논픽션 차이와 같다. 전자는 꿈을 이루는, 후자는 현실을 다룬다. 책에서 사용하는 문법은 수식 세계의 논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엄격한 논리성에 따르는 한 수식으로 어떠한 우주를 상상하든 괴념치 않는다. 소설과 마찬가지로 수학은 철저히 자유로운 세계다. 그에 비해 물리학자들은 이 우주라는 현실에 얽매인다. 아무리 훌륭한 물리학 이론이라도 실험과 관측을 거친 결과 이 우주에 통용되지 않는다면 실격이다. 꿈과 현실, 이 두 가지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법이다. 하지만 속다는 금물이다. 나는 요즘 들어 부쩍 현대 물리학이 점점 더 SF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예를 들어 물리학자들은 우주는 11차원이다 혹은 다중우주 등의 꿈같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래 이 우주는 공간 3차원과 시간 1차원을 합쳐 4차원으로 펼쳐진다. 아인슈타인은 이 3차원과 1차원이 뒤섞일 수 있다고 주장해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실험과 관측이 뒷받침하는 우주는 4차원에서만 펼쳐진다. 이걸로 인해서 영화도 많이 나왔었죠. 이 우주는 유일하다는 의미의 유니가 붙은 유니버스라 불린다. 그런데 만약 우주가 여러 개 존재한다면 또 우주가 유일하지 않다면 많은 이라는 뜻의 멀티를 붙여 멀티 유니버스라고 부를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 이론 물리학자들은 다중우주에 관해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이는 SF 평행 우주와 비슷한 발상이다. 전통을 거수하는 보수적인 실험 물리학자들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이론 물리학자들의 자유로운 낙원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본다. 심지어 그들은 허황된 이야기, 물리학이 아니다라는 비판도 서슴지 않는다. 물리학자들은 우주를 기술하는 방정식을 연구하다 보면 소수가 까쿵하고 얼굴을 내미는 순간이 있다. 학자들은 도대체 이 녀석이 어디서 튀어나왔을까 하며 소수의 등장에 고기를 갸웃거린다. 이렇게 사람을 매혹시키는 숫자 소수는 우주의 생성과 작동에도 은밀히 참여하는 놀랍고 신비한 숫자다. 원자학 에너지와 제타 함수 0점의 관계. 제타 함수가 지닌 소수 정보가 우주의 복잡하고도 정밀한 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는 않을까. 1972년 어느 날 이론 물리학자인 프리먼 다이슨의 품으로 수학의 천사가 기적처럼 날아들었다. 당시 다이슨은 네 번째 남자로 통했다. 즉 그는 노벨상을 안타깝게 놓친 사람이었다. 통상적으로 노벨상은 한 분야에서 3명까지 결정된다. 그런 까닭에 1965년 도모나마 시니치로, 줄리언 슈윙거, 리처드 파인만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할 때 다이슨은 안타깝게도 네 번째 자리에 밀려나 수상하지 못했다. 노벨상 수상 여부와는 무관하게 다이슨은 대단히 천재적인 과학자다. 그는 늘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는 인물로 그의 아이디어는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 SF에 이르기까지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항성을 통째로 구로 감싸서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다이슨 군은 매우 유명하다. 다이슨은 무거운 원자핵 에너지를 나타내는 공식과 제타 함수가 연결된다는 사실을 최초로 깨달은 인물이기도 했다.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흥미로운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다이슨 하면 청소기밖에 모르는데. 다이슨의 의문, 원자핵 에너지는 제타 함수의 0점과 관계되어 있을까? 원자핵은 원자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고 주위 원자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원자는 원자핵 플러스 전자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핵이라는 말처럼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말 그대로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자. 원자핵의 에너지는 양자역학이라는 물리학 이론으로 설명된다. 양자역학은 분자보다 작은 원자와 전자의 세계를 지배하는 물리학 법칙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뉴턴 역학으로 완벽하게 설명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극도로 작은 세계에서 전혀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 그곳에서는 매사가 오로지 확률로만 결정되거나 전자가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하는 등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이 생긴다. 이 양자역학은 디지털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학교에서 배우는 뉴턴의 역학의 에너지는 속도와 질량이 약간만 바뀌어도 에너지의 양도 그에 비례해 변화한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완만한 선을 그린다. 말하자면 뉴턴 역학은 아날로그의 세계이다. 그에 비해 원자핵의 세계는 디지털 세계로 이루어져 있고 에너지도 계단 모양으로 변화한다. 원자핵 에너지를 그래프로 그리면 각진 계단 모양이 만들어진다. 과학사를 뒤바꾼 물리학과 수학자의 티타임. 다이슨의 발견 계기는 휴 몽고메리라는 인물과의 만남에 있었다. 다이슨이 적을 두고 있던 프리스턴 고등연구소에서는 정해진 티타임이 있었다. 그 티타임 시간에 물리학자와 수학자가 토론을 벌이거나 담소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두 사람은 바로 의기투합했고 서로의 분야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이슨, 어떤 연구를 하십니까? 몽고메리. 리만 제타 함수 0점 분포를 찾는 중입니다. 다이슨, 그걸 식으로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몽고메리왈. 네킨에 메모하며 상관 계수가 이런 모양이고 다이슨왈. 바로 이거야. 몽고메리 씨가 쓴 수식은 무거운 원자에게 에너지 단위와 똑같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서 더 깜짝 놀랐네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원자핵 에너지가 리만 가설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원자핵 에너지의 간격과 제타 함수의 0점 간격은 소수 계단의 계단 너비와 같다. 원자핵 에너지 계단과 소수 계단이 똑같아 보인다는 의미일까? 여기서 잠깐 똑같다가 아니라 똑같아 보인다에 집중해야 한다. 물리학과 수학자의 언어는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다. 설렁설렁 흘려들으면 자칫 큰일 날 수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계단의 너비가 같은 꼴을 보인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일반 건물 계단처럼 항상 계단의 너비가 같은 경우와 공원 계단처럼 계단 너비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확실히 패턴이 달라진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가를 수학적으로 조사해 보면 공원 A와 공원 B 계단의 너비가 전체적으로 같은 패턴을 보일 수 있다. 이를 통계용어로 분포가 같다고 표현한다. 계단 너비의 약간의 차이가 같다는 말이다. 다이슨과 몽고메리는 원자 핵 계단과 소수 계단의 너비가 같은 통계 분포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한 셈이다. 우리는 뉴턴 역학에 너무도 익숙해져 모든 에너지가 연속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궁극의 공간에서 우주를 만드는 구조가 계단을 이루고 있다면 그것은 소수 세계일지 모른다. 아무리 그래도 지나치게 잘 만들어진 감이 없지 않다. 우주에는 제타 함수의 0점과 무거운 원자핵 에너지 단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까? 아니면 우연일까? 우주의 비밀을 쥔 숫자 42. 다이슨과 몽고메리의 발견에 대해 수학계와 물리학계 모두 처음에는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1996년 프린스턴 대학교의 수학자인 피터 사네크가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 문제를 제기했다기보다는 물리학계에 도전장을 던졌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사네크의 도전장, 제타 함수의 성질과 원자핵의 성질이 같다면 제타 함수의 모멘트를 계산하라. 모멘트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다. 모멘트는 순간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단어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움직인다는 뜻의 무브에 가깝다. 그리고 대학 물리학에서는 크기가 큰 물체인 회전 양상을 나타내는 관성 모멘트를 가르친다. 모멘트라는 넓은 의미에서 물체 저항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도넛 모양의 물체를 훌라후프처럼 중심축 주위를 회전시킬 때 어렵지 않게 회전시킬 수 있지만 같은 물체를 원의 지름에 따라 돌리려고 하면 좀처럼 돌아가지 않는다. 이는 회전축이 어떠한 거리에 기질이 분포되어 있는지 달려있다. 조금 더 간단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자면 전자동 세탁기에 얇은 여름 이불 호촉만 달랑 한 장 넣고 돌릴 때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 덜컹덜컹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경고음을 내며 작동을 멈추는 것과 같은 이치다. 상상해보면 대충 알 수 있겠네요. 그와 마찬가지로 회전 운동이 원활하게 일어나려면 기질의 기울기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 분포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즉 물리학에서의 모멘트는 기울기나 분포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통계학에서도 모멘트를 계산한다. 이 경우 데이터의 편차나 분포를 가리킨다. 가령 누구나 아는 평균치는 1차 모멘트이고 여기저기 흩어진 데이터를 나타내는 분포는 2차 모멘트이며 좀 더 고차원적인이겠죠?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다. 참고로 차는 계산 수준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고차적이란 말이 있네요. 1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그런데 좌우 대칭이 아닌 한쪽으로 치우친 데이터 분포 등은 고차 모멘트를 계산하면
삐뚤어진 양상을 알 수 있다. 사실 수학자들은 최초 두 개의 모멘트를 모두 계산했다. 1918년 하디와 리틀 우드가 최초 모멘트를 1, 1926년에 잉햄이 두 번째 모멘트를 2라고 내놓았다. 그리고 제법 세월이 흐른 1992년에 콘레이 등이 세 번째 모멘트를 40이라고 제안했다. 참고로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다. 영국식 유머가 가득한 SF 시리즈로 처음에는 라디오 드라마로 시작되었다. 이후 소설로 각색되어 35개국에서 번역되어 전 세계에서 1600만 부가 팔려나간 엄청난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했다. 그 책에서 우주의 비밀을 쥔 숫자로 4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그리고 사네크가 도전장을 낸 지 불과 4년 뒤엔 2000년에 양자 물리학자인 존 키팅이 동료 학자와 함께 세 번째 모멘트를 원자핵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셌다. 그 숫자는 42였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는 소설로도 나왔지만 영화도 있었죠. 영화는 잘 안 된 걸로 알아요. 소설은 굉장히 잘 됐는데. 우주와 원자핵을 잇는 미스터리. 수학자 콘네이는 다음 모멘트를 24024라고 제안했다. 제타 함수의 0점 모멘트 계산은 난제로 여겨졌다. 실제로 하디와 리틀 우드 잉햄의 결과에서 반세기가 지나도록 수학자들은 세 번째 모멘트를 계산하지 못했다. 제타 함수 0점의 전체 상이 불명확했기에 정확한 계산이 어려웠다. 그러나 수학자들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한 끝에 24024라는 네 번째 숫자를 내놓았다. 키팅은 그 숫자를 눈에 불을 켜고 검증했다. 놀랍게도 수학자와 물리학자의 계산 결과가 일치했다. 다시 말해 제타 함수의 0점과 원자핵 에너지 단위는 정말로 패턴이 동일했던 것이다. 다이슨과 몽고메리의 만남으로 시작해 실제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키팅 등의 등장으로 수학자들의 인식도 바뀌었다. 그때까지 수학이 물리학을 선도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수학자들이 무언가 미지의 발견을 하면 그 발견 결과를 물리학자가 자연계에 우주에 대입시킨다는 것이 학계의 상식이었다. 그런데 물리학이 수학을 앞지를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물리학자들이 자신들의 방법을 무기 삼아 수학자들의 머리를 쌓고 고민하던 난제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결과적으로 순수 수학의 세계는 원자핵 등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추상적 꿈의 세계를 주로 다룬다. 반면 물리학자는 원자부터 우주까지 현실 세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그런데 바야흐로 수학자의 꿈과 물리학자의 현실이 융합하기 시작한 것처럼 느껴졌다. 물론 아직 모두 수수께끼가 해명되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다이슨과 몽고메리의 만남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어째서 제타 함수의 0점과 원자핵 에너지 단위가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학과 예술의 환상적인 만남. 음향학의 아버지도 푹 빠졌던 소수. 마랭 메르세는 신학자이자 수학, 물리학, 철학을 넘나들며 여러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한 발 더 나아가 메르세는 연구 결과 음악 연구에도 심취하여 평균율 이론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음향학의 아버지로 칭호를 얻었다. 참 옛날 사람들은 그런 예술과 과학의 경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평균율을 연구하던 메르센의 집안 형편은 결코 넉넉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비범한 재능이 있었기에 16살 때 라플레슈에 있는 왕립학원에 진학했고 프랑스 파리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그는 연구자끼리 성과를 주고받는 인적 네트워크를 만든 선구자였다.
요즘에는 각국의 왕립협회나 학사원 등 다양한 학회가 있지만 당시에는 요즘 같은 제도와 기관이 없었다. 메르세는 당시 수도원 살롱에 이런저런 연구자들을 초대해 적극적으로 교류를 도모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소규모 심포지엄인 셈이다. 피에르 페르마, 르네 데카르트, 갈릴레오 갈릴레이, 크리스티앙 하위 헌스, 에반젤리스타 토리첼리 등 당대의 네노라는 과학자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중개자 역할을 맡아 그는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 중에서도 지동설을 주장하며 미묘한 입장에 처했던 갈릴레오를 높이 평가해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의 책을 프랑스 최초로 번역하기도 했다. 메르세이 주최한 파리의 살롱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인 1666년에 파리 과한 아카데미로 발전했다. 살롱에서는 정보교류의 일종으로 소책자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 소책자가 나중에 과학 전문지로 발전했다. 오늘날 과학 전문지에는 LETTERS, 레터스라는 제목이 붙은 코너가 있다. 요즘 레터스가 짧은 논문을 가리키지만 본래는 독자들에게 받은 실제 편지를 소책자에 실었던 코너였다고 한다. 현재 사이언스나 네이처 등의 과학 학술지 그리고 학회 등의 틀을 만들고 씨를 뿌린 인물이 바로 메르센이다. 그런 메르센과 관련된 소수가 있으니 바로 메르센 소수다.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네요. 2의 n제곱 빼기 1, 즉 형태로 이루어진 소수다.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37, 31, 127, 8191 등이 메르센 소수에 해당한다. 수학계를 감동시킨 한 줄의 간단한 식. 메르센 역시 모든 소수 공식을 찾으려는 이루지 못할 꿈을 꾸었다. 그는 연구 과정에서 2의 n제곱에서 1을 뺀 숫자 중에 소수가 유독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메르센은 2의 n제곱 빼기 1이 소수라면 n도 소수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증명했다. 참고로 2의 n제곱 빼기 1 형태로 취해도 가령 2047과 같은 소수가 아닌 경우도 대부분이므로 단순히 메르센 수라 부른다. 실제로 127 다음에 오는 메르센 소수는 훌쩍 뛰어넘는다기보다 훨훨 날아올라 2의 13제곱 빼기 1인 8191이다. 사실 오늘날까지 찾고 있는 최대 소수는 기본적으로는 메르센 소수를 발견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역시 무한한 숫자 중에서 무모하게 소수를 찾는 작업은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일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메르센 소수는 형태가 기본적인 소수 탐색법으로 자리 잡았다. 사실 단순한 형태로 연구하기 쉬운 측면도 있어 오일러도 이 소수를 연구했다. 2의 n제곱 빼기 1을 소수로 m 가로 열고 가로 닫고 n 가로 닫고 이라고 쓴다. 이거 참 읽기가 애매하네요. 제가 애매한 부분은 읽진 않을게요. m은 메르센의 머리 글자로 가로 안이 n제곱의 n을 나타낸다. 오일러는 1772년에 m이 소수임을 증명했다. 결론적으로 소수 연구에서 메르센 소수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메르센 자신은 n이 2, 3, 5, 7, 13, 17, 19, 31, 67, 127, 257로 총 11개가 소수라고 생각했지만 61, 89, 107이 빠졌고 67과 257은 합성수였다. 여기에 얽힌 재미난 일화가 있다. 이게 본인만 글쓴이만 재밌는지 저처럼 문외한도 재밌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1903년 미국의 프랭크 넬슨 콜이 뉴욕에서 열린 미국 수학회에서 칠판에 이렇게 적었다. 어쩌고 저쩌고 적었네요.
즉 그는 소수라고 믿었던 M67이 합성수임을 증명했다. 칠판에 필기를 마치자마자 발표는 끝났다. 그 순간 학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잠시 후 행사장이 떠나가도록 요란한 박수 갈채가 울려 퍼졌다. 메르센이 소수라고 믿던 숫자가 소수가 아니었음을 판명되었을 뿐인데도 쟁쟁한 수학자들의 칭찬이 그토록 자자하다니 정말 대단한 일인가? 대단한 일 아닌가? 이해가 가지 않은 독자를 위해 설명을 덧붙이자면, 저 같은 독자를 위해서 설명을 덧붙였는데 그걸 또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당시에는 아직 컴퓨터가 없던 시대였다. 그 시절에 M67이라는 어마어마한 자리의 수가 합성수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거의 한평생을 바쳐야 했다. 그리고 단 한 줄의 간단한 식으로 수학계가 감동했다는 사실에 소수에 숨겨진 아름다움 그리고 심오함을 느낄 수 있다. 사람을 끄는 매혹적인 소수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바이올린과 소수 계단. 마커스 드 사토이 교수는 소수 관련 명저인 소수의 음악의 저자로 유명하다. 이 책은 시간을 투자해 읽을 가치가 충분하다. 일반적인 과학 서적의 경우 소설과 달리 스토리나 캐릭터의 매력이 떨어져 독자를 끌어들이지 못하기 쉽다. 그러나 뛰어난 과학 서적은 절묘한 비유를 맛볼 수 있다. 사이토 교수는 참신한 비유로 소수 계단의 리만 가설을 설명한다. 바이올린의 섬세하고 풍부한 음색은 몇 가지 음의 파장을 서로 더해 만들어진다. 그리고 바이올린은 단순한 소리 굽새의 소리와 다른 소리를 만들어낸다. 마찬가지로 소수 계단의 섬세한 계단은 무수한 제타 함수의 0점 정보를 서로 더해 만들어진다. 바로 그 부분이 단순한 가우스 공식과의 차이다. 밋밋한 가우스의 소수 공식에는 진짜배기 소수 계단으로 옮겨가려면 소리 굽새의 소리에서 바이올린의 음색으로 옮겨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소리를 서로 더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그것이 소수 음악의 의미이다. 이제 가만히 눈을 감고 소수 음악에 귀를 기울여 보자. 이 감미로운 선율이 수학자들을 포로로 만드는 불가사의하고 농용하며 황홀한 우주의 섬율이다. 제가 오랜만에 책을 읽어서 좀 뭐랄까 좀 머리를 좀 말랑말랑하게 되는 좀 딱딱한 자기계발서나 사업에 관련된 거, 뭐 상품 개발 뭐 이런 거 말고 좀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만들려고 책을 읽었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물리학이나 수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그쪽에 워낙 문외한인 사람은 사실 이해하기 조금 힘든 책이었네요. 근데 머리는 좀 말랑말랑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또 책을 좀 읽으려고 하는 욕구가 좀 살아나는 그런 책이었네요. 네. 예전처럼 최소한 한 일주일에 2-3권 정도는 책을 좀 같이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사에 좀 일이 좀 있고 여러 가지로 좀 피곤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책을 읽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내가 항상 비친 듯한 느낌이 조금 사라져요. 그 다음에 마음이 좀 뭔가 이렇게 좀 차오르는 듯한 뇌가 차오르는지 하여튼 좀 상식이 차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수는 어떻게 사람을 매혹하는가. 부제에는 원자에게서 우주까지 세상을 움직이는 숫자. 이게 바로 소수라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